경제와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경제와이드 이슈엔 오늘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를 보니까 이 최근에 시끌시끌한 미국 정가의 상황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우지수와 S&P 500이 하락했고요. 나스닥 특히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천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정가의 불안감이 깔리면서 증시에도 악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탄핵 소천 물론 상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공화당과 마찰이 심해질 경우에는 차기 정부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널뛰기 장세 끝에 결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였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3,200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였는데 오후 들어서는 또 3,140선에서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수급 주체를 놓고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4조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순매수를 나타내면서 시장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는 3조 원 넘는 물량을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잠시 후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어제 발표한 게 이제 집권 5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담은 신년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코로나19 무료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공식화하는 내용을 발표했고요. 그러면서 위기 극복 의지를 담았습니다. 반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년 전의 신년사에서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이 신년사 관련 소식은 이슈엔 직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기업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장현재입니다. 개장 전 전일장 특징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증권 업종입니다. 새해부터 국내 증시가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증권주도 연일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은 계속되고 있죠. 이미 증시 대기 자금은 69조 원을 넘은 상황인데요.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 열기까지 뜨거운 가운데 증권사들의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권업종 마감 상황입니다. 현대차증권이 15.1% 올라 종가 15,600원이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11.4% 급등했습니다. 키움증권과 SK증권 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DB금융투자 5.7% 올라 마감가는 5,730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율주행차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나온 애플과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생산 협력설과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해당 협력이 국내 완성차 업체와 부품사들의 역량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현대차, 기아차에 더해서 현대차의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텔레칩스도 급등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텔레칩스가 21.58% 급등하며 종가 17,750원까지 올라와 줬고요. 유니퀘스트는 11.7% 올라 16,150원이었습니다. 현대차 전장에서도 급등을 했죠. 8.7% 올라 종가 26만 7,500원이었고요. 이 밖에 만도가 3%, 기아차가 2.64%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텔이 오는 2023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을 대만의 TSMC나 삼성전자에 아웃소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2주 내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일각에서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인텔의 4분기 실적 공개 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는 고객사와의 거래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만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AD칩스가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1,260원이었고요. 하나마이크론이 3.1% 올라 1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9만전자라고 불러야 되죠. 2.48% 올라 종가는 9만 1,000원이었고요. DB하이텍이 2.37%, LB세미콘은 1.78%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저장 장치 ESS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지난 10일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에서 회수한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태양광 발전소를 연계한 실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증 사업은 지난 2018년 지어진 현대차 울산 공장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저장을 했다가 외부 전력망을 공급하는 방식의 친환경 발전소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ESS 관련주가 급등을 했고요. 한편 지난 10일 오시아의 자회사인 오시아이오 파워가 현대차 그룹과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를 통한 ESS 실증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도 좋았습니다. 먼저 ESS 관련주입니다. 한국 아트라스 BX가 상한가 경신을 했고요. 삼진 L&D 9.29% 올라 4,880원이었습니다. 사마 콘덴서가 4.4% 올라 75,000원이었고요. SK 이노베이션 3.89% 오르며 종가는 294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유인텍이 11.7% 올라 4,465원, 대주전자재료가 10.97% 올라 53,100원이었고요. 유니테스트 9.3% 올랐습니다. 마감가는 29,200원. 호재가 있었던 OCI 역시 7.43% 급등하며 10만 7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상황 전해주시죠. 코스피가 11일 장중 변동폭이 170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3.73포인트, 0.1%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148.45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 전장보다 11.16포인트, 1% 넘게 떨어지면서 976.63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각각 3조 7,391억 원, 7,192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는 4조 4,808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일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순매도 금액과 개인 순매수 금액은 각각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963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881억 원, 336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 넘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9만 원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가운데 현대차 역시 개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등은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증권 섹터가 3%대 강세를 나타냈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2% 오름세였습니다. 그밖에 건설업, 전기전자 섹터가 강세를 보여줬고요. 반면 기계 섹터, 섬유의복, 전기가스업, 음식료품 sek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 강세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제약은 0.6% 올랐습니다. 그밖에 SK머티리얼즈, CJ ENM, 펄어비스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반면에 HLB, CGN,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7원 5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097원 3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국내 증시 일단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되나 싶었는데 어제는 그야말로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170포인트에 이를 정도로 장중에 변동폭이 굉장히 심하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이었는데 또 어제 개인 투자자 그만큼 많이 사더라고요. 네, 어제 하루 또 지난 한 달간 놓고 보면은 대한민국의 결국 그 개미,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여실히 보여준 그러한 이제 한 달 한 주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그 속도가 문제입니다. 워낙 단기 급등을 하고 있고 지난 한 달간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지금 대한민국하고 중국의 압도적으로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지난 10년간 좋았던 미국이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거기에 이제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같이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글로벌리 가장 큰 변화는 결국은 저희가 지난 한 6개월간 계속 고민했던 인플레이션 우려. 거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의 금리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간 드디어 1%포인트를 넘어서서 지금 1.14%까지 좀 어제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시장이 전반적인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올랐던 장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지난 한 2주간 계속 봤던 이제 테슬라 주가,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이런 것들이 주말 동안 급격하게 지금 변동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하면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전반적인 이제 리스크 오프 분위기를 다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가 워낙 많이 물량을 사들이면서 하락을 좀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간밤 뉴욕 증시는 좀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특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조정이 많이 나타났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이 나스닥은 성장주의 장이고 기본적으로 기술주 성장주고 그들이 상승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은 초저금리였습니다. 물론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초저금리가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플러스 경기 회복 때문에 결국은 금리가 다시 우상향할 거다라는 기대감 네.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년 그 3월에 그 1% 미만으로 떨어져서 한동안 움직이다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해서 지금 연초에 지금 1%를 넘어서서 1.14까지 올라간 거는 상당히 급격한 변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센터장님은 이제 우리나라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을지 가늠하기 좋은 지표로 이제 수출 지표를 지켜봐야 된다. 계속 추이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최근까지는 그래도 수출 상황 자체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게 이제 코로나 전 특수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중국과 한국 같은 제조업 수출 강국들이 수출이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10일 단위로 관세청에서 발표하는 이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코스피 증가율하고 코릴레이션이 제일 높은 네.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지표인데 지난 10일, 그러니까 1월 10일까지의 잠정 수출 증가를 보면은 헤드라인은 마이너스 한 15%에 크게 나오는데 열흘밖에 안 되다 보니까 조업일수가 하루 더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업일수를 감안했을 때 플러스 5.8% 거의 6%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지금 5%에서 한 6%대의 그러한 10월부터 계속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국 시장을 다른 나라하고 차별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의 금리 추이라든지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의 성장주가 고평가 논란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볼 때는 미국 시장 조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국내 증시도 그 충격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미국장에 투자하시는 이제 소위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네.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라.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 실제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모든 시장이 이제 판이 바뀔 겁니다. 스타일도 바뀌고 지역도 바뀔 거고 그래서 결국 미국에 지금 지출했던 자금들이 빠져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 보고 있는데 다만 한국 시장이 이제 조정 가능성이 미국이 조정을 받는데 한국은 조정 안 받고 똑같이 그대로 그냥 뚫고 간다. 이제 그럴 가능성은 과거의 경험상은 좀 낮아 보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한국 시장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 예. 미국의 조정이 온다면 그래서 너무 이제 소위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공격적인 투자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밸류에이션 차트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CAP라고 해서 소위 이제 경기 조정된 이제 P입니다. 장기 차트인데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제가 이제 그 노란색으로 쳐놨는데 지금 보시면 그 파란색 점이 지난 한 장기 그 평균 점이고요. 지금 붉은색 선이 현재 지금 CAP 레벨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지금 장기 평균 레벨 수준 정도에 좀 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반면에 대만은 지금 과거 거래되는 게 최상단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시아권의 지금 아시아 제조 수출 강국 투자를 놓고 봤을 때는 대만은 좀 비싸 보이는 상황인 거고 상대적으로 한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좀 그러니까 그런 조정장이 온 이후에 그러한 디커플링에서 한국 시장은 분명 좀 그 탁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반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정 가능성은 열어둘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은 여전히 낮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잠시 후 또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선상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금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1% 넘게 빠졌는데 테슬라와 페이스북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런 간밤에 미국 증시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일단 뭐 미국장은 어제 이제 뭐 트럼프 또 탄핵안 소식이 나오면서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죠. 정치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그 우려감이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이제 고용 지표 부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그다지 썩 좋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추가 부양책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새로운 정부의 추진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은 계속 살아있지만 너무 단기간에 이제 많이 오른 부분, 그런 부담감이 이제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받아서 좀 쉬어간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시총이 지금 900조가 넘어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부담감이 지금 상존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기술주들의 좀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다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우리도 이제 거래소가 3,200을 돌파하면서 좀 크게 밀리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옵션 만기를 목요일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너무 가파른 상승이 어제 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모르겠는데 어제 개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막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 장세가 좀 펼쳐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기록적인 부분이 이제 어제 기관들이 3조 7천억을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그걸 좀 받아내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개인과 기관의 좀 싸움인데 목요일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은 더 연출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단기적인 좀 쉬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목요일 전후로 해서는 반전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장 국내 증시가 개인의 4조 넘는 폭풍 매수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의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자면 대형주 위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오늘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보면은요, 기술주들, 뭐 미국에서도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은 IT 기술주들,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뭐 LG전자, LG화학, 뭐 삼성 SDI 기술주들이 주도를 했고, 그다음 이제 자동차들이 뭐 저번 주 이후에 계속 지금 폭등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좀 부담감에 진입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쉬어가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는 이제 사실 이번 주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컨퍼런스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묻혔죠. 애플카 나오고 현대 이제 협소선이 나오고 테슬라 막 이제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IT하고 자동차에 묻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들이 좀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조정에서 좀 제약바이오주들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거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기술 수출권이나 뭐 이제 임상에 대한 이런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올 수 있는 호재거리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장 조정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주는 쉬어가는 그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좀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업종별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온도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데요. 이런 장에서 관심 가져볼 업종은 반도체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이오 쪽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일단 뭐 바이오도 이제 좀 관심을 좀 더 볼만 하고요. 왜냐하면 저번 주 이후에 가격 조정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다음 이제 어제도 제가 2차 전지하고 소재 부품주들,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들은 이 저번 주 이후에 너무 이번 주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업체 중에서 소재나 부품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코스닥에. 네. 예, 그런 쪽에서 이제 시세가 좀 덜 나거나 가격적 매력이 큰 것들이 지금 찾으면 많아요. 어제 관심주로 제가 2차 전지에 올려드렸는데 다 폭등을 했더라고요. 뭐 첨보라든지 뭐 USD라든지 어제 관심 종목을 올렸던데, 근데 단기간에 급등한 거 따라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아직 안 난 것들,
예, 그런 것들을 이번 주에 좀 선점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바이오와 2차 전지 중소형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선상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43.3포인트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어제 많이 떨어졌었죠. 오늘 또 소폭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975.23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종목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오늘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보합 출발 예상이 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26만 7,500원이고요. 미국 쪽에서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IT 섹터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가 0.38% 내림세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은 0.5%에 좀 쉬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은 좀 쉬어갈 걸로 보이죠. LG화학이 0.7% 하락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99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이오 섹터로 시장의 매수 기조는 조금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85만 5천 원이고요. 셀트리온은 6%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예상 체결가 39만 6,50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성장주라든지 기존의 주도주들이 쉬어갈 때 바이오주 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바이오주들이 조금은 오늘장에서는 힘을 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이버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 반등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카카오 약보합권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45만 2,5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2% 추가적으로 강세가 예상되면서 지금 예상 체결가 17만 6,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 쉬어갈 걸로 보이고요. 시젠 강보합 출발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18만 원, 알테오제는 15만 4,200원으로 지금 예상 체결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최근에 강세를 보여줬던 CJ ENM 같은 경우는 1%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2차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 오늘 4% 넘는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20만 3천 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만 3천 원권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변수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제 올해도 계속해서 코로나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구구에서도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그런 활동량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걱정하는 것은 그것이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위축되다 보면은 당연히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이 이제 주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연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연말 연휴를 보내고 나서 선진국 중심으로 그런 활동 지표를 보면 요 전 차트입니다. 활동 지표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좀 V자 반등을 강하게 일으켜나기보다는 지금 보시면은 연말보다는 한 80%, 70%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연말을 거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더 강화되는 상황. 또 워낙 좀 한겨울 엄청 춥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북반구의 그런 겨울이 예년에 비해서는 좀 온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로나 확산세에 좀 더 우려가 좀 더 강해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다시 한번 또 급증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확진자 수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자가 얼마나 느냐가 사실 사람들의 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려한 대로 지금 정고점을 지금 넘어서서 저 우측에 있는 건데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지난 3월 달에 그 사망자 수를 넘어서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소비자 측면이나 어떤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그런 근로자 측면에서 상당히 위축시킬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백신이 완전히 배포돼서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전히 변수를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미국에서 누적 사망자 수가 38만 명을 넘어섰어요. 이게
세계 2차 세계대전 때와 지금 규모가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미국 내에서 이제 소위 독립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 남북 전쟁의 독립 전쟁을 제외하면 미국 내에서는 전쟁이 없었던 나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전했었던 이제 2차 세계 대전 때 대략 한 40만 정도가 5년 동안 이제 사망을 했었는데 예. 불과 1년 사이에 코로나 사망자 수가 지금 38만 네, 육박하고 올해 지나면 결국 2차 세계대전 사망자 수를 넘어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미국 역사상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좀 비극으로 역사적 비극으로 좀 기록될 만한 그런 정도의 사망자 수이기 때문에 걱정이 상당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하루빨리 뭐 백신 치료제가 제대로 또 보급이 되고 또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지금 상황은 이렇다 치더라도 경기는 그래도 빠르게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게 제조업 주문 자체는 그래도 빠르게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상당히 좀 다행스럽고 예. 고무적인 일인데요. 특히 중국이나 한국 같은 우리 입장에서는 제조업 수출 강국들한테 고무적인데 지금 차트가 좀 열려 있는데 보시면 세계 제조업의 그러한 PMI 수치를 보시면은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비해서 그 소위 이제 회복 속도 자체가 상당히 빠릅니다. 보시면 지금 2008년도에는 13개월 만에 지금 50 소위 이제 기준선까지 이제 회복 속도가 13개월 걸렸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5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PMI 제조업의 회복 속도가 계속 유지될 건지를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신규 주문 건수와 네. 관련된 건데 이것은 보시면 전고점 수준까지 완전히 지금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세계 제조업의 회복 속도는 상당 기간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투자 아이디어가 지금 선진국을 중심으로 뭐 지금 신규 주문, 제조업 부분의 신규 주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생산 자체는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서 신흥국 쪽에 그 수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코로나 특수가 중국과 한국, 대만 같은데 이제 그 좋은 그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요. 다음에 보시면 이제 소위 수출 증가율 회복세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색 선이 세계 실질 수출 증가율이 이제 그 녹색 선이고요. 붉은색 선이 세계 신규 수출 주문 건수와 관련된 그 증가율입니다. 보시면은 신규 주문, 수출 주문 자체가 지금 상당히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수출 증가율은 앞으로도 좀 계속될 수 있다 볼 수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선진국의 실질 수출은 아직도 마이너스권, V자 회복은 했지만 마이너스권인데 비해서 신흥국, 한국을 포함한 이런 신흥국들은 4.1% 플러스권으로 완연한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신흥국에서 선진국 쪽으로의 그런 물동량이 가파르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이제 수출 증가율이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 상황은 어떤가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것은 지금 기존에 쌓아놨던 재고를 가파르게 소진을 하면서 그렇죠. 이제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선진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우측에 사실은 2017년을 고점으로 전 세계 재고 상황은 좀 서서히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재고 상황이 빠르게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생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좌측변에 보시면 지금 세계 신규 주문을 재고로 나눈 수치 그리고 신규 주문이 얼마나 더 들어오느냐 재고가 얼마나 주느냐 결국은 요게 그 가격 그 왼쪽 차트 그래프를 올릴 텐데 네. 이것이 2011년 4월 이후에 최고점까지 올라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도 계속 재고를 쌓기 위한 리스타킹이라고 하죠. 재고 축적 사이클이 시작된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그러한 그 실물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지금 신흥국의 수출 증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 양시장은 지금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어느 정도 조정폭이 나올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여부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1월 10일 화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장중에 출렁이는 모습이 많이 컸는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조 4천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B2에 대한 걱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또 기관 투자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도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파르게 올라온 탓에 당연한 조정이었다라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조정이다라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도 그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성장주 위주로 가파른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외국인을 비롯해서 기관, 주요 또 수급 주체죠. 개인 투자자까지 어떤 매매 포지션을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지금 0.46% 하락, 0.5% 내림세입니다. 3,132선이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975.39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떨어지는 종목이 더 우세합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1.5% 약세입니다. 13만 1,000원권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요. LG화학도 하락이고요. 오늘 삼성전자, 어제 개인 투자자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상승했던 삼성전자 오늘은 0.3% 하락입니다. 9만 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화학, 삼성전자 우선주 1%에서 2% 약세입니다. 현대차 어제 8% 강세였죠. 오늘은 주가가 1.6%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6만 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은 바이오주가 시장 대비 상당히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세로 지금 84만 8,000원이고요. 이 가운데 셀체리온도 지금 3% 강세입니다. 삼성 SDI도 1.7%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네이버, 기아차 오늘 1% 약세, SK이노베이션 하락으로 28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화학주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 롯데케미칼이 1% 상승세입니다. 29만 1,000원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 에너지가 좀 쉬어갈 때 기존의 또 화학주들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학주 내에서 롯데케미칼이 또 1% 상승세고 그 외에 또 다른 종목들은 또 쉬어갑니다. 종목별로 지금 쏠림 현상도 심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종이목재 섹터에서는 대형 포장이 13%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택배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가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골판지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 모멘텀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이목재 섹터가 강하게 또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네요. 자, 지금 관련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재지, 신대양재지, 그리고 태림포장까지도 일제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대형 포장이 13% 급등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또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1.3% 상승으로 17만 5,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5% 강세입니다. 시젠도 1% 상승세 18만 1,600원이고 이 가운데 HLB와 알테오제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 매수 기조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81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2,255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 406억 원 매수 우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업종별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외국인은 전기전자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오늘 전기전자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도 전기전자 업종에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업종별 상승률을 봤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이목재 섹터가 강하고요. 그밖에 전기가스, 유틸리티 섹터도 많이 올라갑니다. 의약품, 의료종일, 통신 섹터가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42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90억 원, 125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개인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시장 하락의 낙폭을 얼마나 줄여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제 달론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론 환율은 70전 상승한 1,09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그 신흥국 쪽에서는 수출 증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조정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 과열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에 그래서 많이 살펴보는 지표 중 하나가 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컨테이너가 부족해갖고, 그러니까 수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나온다. 상당히 어찌 보면 긍정적인 이제 상당히 그런 좋은 소식인데요. 지금 차트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저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그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전 선진국 중심으로 급증하다 보니까 소위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초 대비해서 저 붉은색은 지금 상하이에서 유럽으로 가는 그 상하이 로테르담 구간의 그 운임 지수인데 거의 6월 달 대비 한 4배 올랐고요. 그다음에 상하이하고 로스앤젤레스 미국 가는 거는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로 나가는 지금 선진국, 미국과 유럽 향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금 한국을 포함한 이제 그 제조업 수출 강국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호재를 이제 증명하는 그러한 이제 지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직까지 그 정도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기반 인플레이션이라고 예. 있습니다. 이제 명목 지표를 이제 실질 그 팁스가로 나눠 이제 빼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지금 제가 계속 이걸 말씀드리는 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시장 금리에 연결을 주고 이것이 시장 전반의 그러한 스타일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은 3월 말을 저점으로 해갖고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 기대감이 계속 우상향해서 지난주에 이제 2%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 해갖고는 2.1%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명목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명목 금리가 1.14%를 올라가는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이제 주식시장이나 채권 시장에 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환율 시장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달러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전히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달러 향방은 추이를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계속 이제 장기적인 방향성 자체는 달러 약세가 계속 네. 될 수밖에 없다. 계속 이제 그거는 제가 고수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2016년도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장기 하락세로 진입했어야 됐는데 트럼프와 시대의 그런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한 2년간 좀 버텼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파르게 이제 작년 3월을 고점으로 이제 빠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 이제 소위 비사업용 순매수 저게 이제 그린색 그 바로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고 밑으로 오면은 많이 파는 겁니다. 지금 작년 4월부터 해갖고 순매도 포지션, 투기 포지션이 순매도 포지션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무역가중 달러 지수 자체도 계속 방향성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그 시장의 그 투자 주체들 자체가 달러를 순매도 포지션으로 계속 좀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의 방향성 자체는 계속 약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데 다만 이제 요거와 관련해서 원화 강세가 얼마나 속도를 낼 거냐 그렇죠. 이슈는 결국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고요. 네. 중국 위안화는 지금 강세 포지션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중국 인민은행이 계속 속도 조절을 하고 싶어하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원화 속도의 그 강세의 속도는 위안화의 그런 강세 속도하고 연동돼 있기 때문에 달러 위안화의 그러한 그 트렌드를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그 경기가 좀 조금씩 회복될 기미가 나타나면서 왜 철광석 가격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뭐 8년 만에 7개월 만에 뭐 최대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 제가 계속 전해드렸는데 혹시 다른 뭐 기금속 가격, 산업금속 가격도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예, 뭐 작년 한 해 동안 최고의 그 수익을 냈던 것은 철광석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구리고. 예. 근데 이제 이런 방향성 자체가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소위 이제 신재생 바이든 정부의 그러한 친환경 정책 이런 것들이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릴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의 상황이 바뀌다 보면은 지금 제가 차트가 준비된 데 보면 전기차로 바뀌었을 때 그런 산업금속의
수요가 2019년 대비 2030년 거의 한 10년 동안 얼마나 더 늘 거냐를 봤을 때 거의 니켈, 알루미늄은 거의 14배 더 저희 늘 다 거.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인이나 철, 구리 뭐 이런 것이 이제 13배, 10배 뭐 이런 식. 보통 다 10배가 넘어가는 코발트, 망간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고 저기는 좀 사실 좀 줄이려고 하는 쪽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현재의 큰 산업의 흐름 자체가 전기차로 가고 전기차로 가다 보면은 지금 신규 산업 금속의 수요는 저렇게 급증할 수밖에 없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그런 산업 금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게 첫 번째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쪽이 사실은 그 광산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예. 갑자기 지금 마치 무슨 제조업체 공장 짓듯이 1년, 2년 만에 뚝딱 생기는 게 아니고 짧게는 7년, 많게는 한 10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했을 때 그것을 공급이 금방 뒷받침하기가 어려워서 단기 급등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저 흐름 방향성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소위 이제 다운스트림 쪽 전기차를 제조하고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 위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업스트림 쪽에 이제 부담이 생기면은 관련된 산업 금속과 그것을 개발하는 광산 업체들의 주가가 좀 더 집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전기차 이야기해 주셨고 또 신재생 에너지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취임하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는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말기 아이러니하게도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가장 가파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전기차 포함해서 신재생 에너지 다 많이 올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작은 회사들이 단기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고 이제 차트상으로 이제 청정 에너지 지수가 지금 거의 한 250% 이상 올랐죠. 근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을 주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주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의견 자체를 매수해서 중립 또 뭐 매도로 이제 하향 조정하는 현상들이 좀 연초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청정 에너지, 전기차의 다운스트림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스트림 쪽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 금속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그 생각을 폭을 좀 넓혀 가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신재생 에너지 투자는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목에 찬 느낌이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금속 이런 쪽을 상대적으로 덜 올랐으니까 그렇다면 굳이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 사기보다는 덜 오른 쪽에 이 방향성 자체는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덜 오른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쭤볼게요.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보통 이제 시장은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그 공포지수도 많이 보기도 합니다만 혹시 다른 좀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네. 그 시티은행에서 상당 기간 장기간 개발돼서 발표되는 유포리아 패닉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유포리아 그래서 이제 그 행복하게 느끼는 거죠. 낙관적으로 가는 거고요. 예. 저 아래로 내려오면은 패닉이라고 해서 이제 비관적으로 가는 공포스러워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이게 지금 장기 차트인데 이게 1980년대부터 이제 장기 차트입니다. 지금 좌측에 이제 2000년도에 고점 때 보시면은 상당히 높은 이제 유포리아 행복 그 기준으로 투자 심리가 낙관적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2020년도 말 2021년 초 와서는 지금 유포리아 지수가 2000년도를 완전히 훌쩍 넘어서 버린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후해진 거죠. 네네. 밸류에이션에 관대해진 거고. 예. 이런 것들은 작은 충격에도 상당히 급락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시면 매우 특히 미국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미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투자 자체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성향이 있는데 미국 쪽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잖아요. 기관 투자자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기관 투자자들 걸 보면 이제 주간 단위로 미국의 이제 액티브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그러니까 주식 투자 비중을 알려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열려 있는데 보시면 작년 말 대비로는 좀 빠지긴 했지만 연초에 다시 올라오면서 94% 정도가 지수가 이제 100 기준으로 보면 94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그 거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비중이 거의 꽉 차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 살 여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워낙 시장이 과열로 올라가다 보니까 쫓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주식에 다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수급 측면에서도 별로 그렇게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제 최근에 많이 등장했던 게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인데 왜 테슬라 주가 자체도 이미 최근에 보면은 시총 8천억 불이 넘어섰고 페이스북을 제치고 5위까지도 올라섰는데 간밤에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4천만 불을 넘어섰는데 최근에 좀 조정이고요. 이거는 뭔가 분명 신호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제가 아마 작년 말 지난주 예. 계속 제가 탄광의 카나리아, 척후병 네. 뭐 이런 시장의 변곡점 알려줄 수 있는 게 테슬라 주가랑 비트코인 가격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지난주와 비슷하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3년 동안 이제 지수 차트인데 보시면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 작년 하반기에 보시면 거의 동일체입니다. 거의 네네.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상관계수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3년이 0.79, 1년이 0.88, 3개월은 0.91입니다. 와. 제일 높은 게 1입니다. 그러면 예. 1은 똑같은 거고요. 0.91이면 거의 엄청 높은 거죠. 그냥 같이 움직인다고 예. 보시면 돼요. 결국은 테슬라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둘은 똑같이 움직이고 결국은 투자자들이 일종의 폰지 게임처럼 내가 더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제 사실은 비트코인이 주말 동안 한 20% 이상 급락하고 그것이 결국은 어제 테슬라 주가가 한 7, 8% 빠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차트들을 계속 봐야 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결국은 버블 시장의 어떤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유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가 이번 뭔가 좀 버블의 핵심이다라고 센터장님은 계속해서 보시는 거죠. 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전기차 시장이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 전기차 시장의 앞으로의 성장성을 테슬라 혼자 거의 이제 혼자 독식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예. 소위 이제 시가총액이 저렇게 커진 거죠. 결국은 이제 이걸 앞으로 다른 경쟁 업체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산업이 좋고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이 좋다고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가격에 사다 보면 네.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존버해야 된다는 표현이 네네네. 있습니다. 이게 약간 시쳇말인데 예. 너무 그러니까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될 텐데요.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게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 때 그때 그 고점 대비 1년 동안 누가 제일 많이 올랐나 보면 시스코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1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올랐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2배 정도 올랐었는데 현재를 고점으로 놓고 거꾸로 역산해서 1년간 보면 테슬라가 8배나 올랐습니다. 결국은 2000년도 닷컴 버블 때의 대표 기업들에 비해서도 테슬라의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거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사실 센터장님이 그 웰스파고의 10가지 주식시장 예언 중에서 그 제2의 AOL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셔서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그래도 성장성만 놓고 보면은 좋은 종목이면은 장기 투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좋은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 분명 성공합니다. 그런데 싸게 사야지 그러니까 빨리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좋은 주식을 비싸게 사면 상당 기간 고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차트를 열어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에 그 닷컴 버블 고점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를 샀을 때 예. 고점이 다시 회복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걸렸냐 보면 아마존이 10년이 걸렸고요. 와. 90% 빠진 다음에 예. 다시 전고점까지 네. 가는데 10년이 걸렸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5년 걸렸고요. 사실 기회비용 생각하면 손실이네요. 엄청난 손실이죠. 예. 시스코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결국은 좋은 회사다 하더라도 예. 너무 비싸게 사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고생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비싼 밸류에이션을 사시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강제로 장기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뭔가 지금 금융시장은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고 지금 통화 가치는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 거예요?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고점 시그널에 대한 우려, 조정에 대한 네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너무 아까 소위 그 당장 일주일 안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확 샀다가 확 파는 예. 소위 타이밍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매우 위험하다.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요. 종목도 여러 개로 나누시고 그 종목을 살 때도 좀 적립식으로 나눠서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나눠서 사시고 기간도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길게 사셔야 사실은 소위 그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락할 때도.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면은 투자 방식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방향성에서 이제 향후 방향성 자체는 지난 10년, 길게 한 30년은 디플레 자산이라고 표현되는 것들이 좋았습니다.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네. 지금 짙은 색 차트가 지금 국채 이제 디플레이션 자산에 해당하는 게 미국의 국채나 투자 등급채, S&P 500, 미국의 재량 소비 업종, 성장주, 미국의 하이힐드 이런 겁니다. 소위 페이퍼 자산이라고 불리는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성장성이 안 좋아지면서 각광받던 그런 자산들인 거죠. 네.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꾸로 갈 거고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게 이제 녹색인데 인플레 자산, 인플레 네. 대응이 가능한 자산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커머디티, 상품, 부동산, 물가 연동체, 그다음에 미국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이나 신흥국, 미국 은행, 가치주, 현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타일이나 지역이나 그 자산 자체가 소위 페이퍼 금융자산에서 실물자산으로 바뀐다 계속 말씀드려서 커머디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결국은 지금은 좀 큰 그림에서 장기 투자를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큰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2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카카오, LG화학,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순매수했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가 1%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 NC소프트, LG유플러스, 네이버, SK텔레콤, LG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LG유플러스 통신주 좀 강한 모습이고 SK텔레콤도 역시 1.5%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은 어떤 종목들 순매수했을까요? 기관은 어제 현대건설, 일진머티리얼즈, 삼성생명, 포스코케미칼,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오늘 현대건설, 삼성생명이 상승세고요. 자, 그 밖에 기관은 어제 사마컨덴서, DB하이텍, 그리고 롯데칠성, 대덕전자, 현대미포조선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DB하이텍과 롯데칠성, 대덕전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2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지금 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3,106포인트고요.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8% 내림세로 968.2포인트입니다. 오늘 1월 10일 화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키워드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 내란 선동입니다. 임기가 9일 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가결될까요? 현지 시간 1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적시돼 있는데요. 결의안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공격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 앞에서 한 연설에서 무법 행위를 권장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이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또 한 번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은 현지 시간 11일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맞은 백신은 2번 맞아야 하는 화이자의 백신인데요. 그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취임 이후 접종률 목표 달성을 확신한다며 자신의 1순위는 가능한 빨리 사람들의 팔에 백신을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전 국민 무료 접종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 국민이 순서대로 무료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월 중 백신 예방접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의료진 외에 50세에서 64세 성인과 교정시설 수감자도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본인이 맞을 백신의 제약회사 등을 선택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콩가루 집안입니다. 당 후보를 내기도 전에 중구난방으로 밖에서 후보를 찾는 건 콩가루 집안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당의 통합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일축하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선 출마 선언에 굳이 안철수 대표를 끌어들여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며 당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예 안 대표를 언급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음 키워드는 코로나 이익 공유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상황을 K자형 양극화라고 하죠. 코로나19로 피해가 늘어나는 업종이 있는가 하면 깜짝 이익을 본 업종도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서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희생을 강요하는 걸 당연시한다며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공매도 3월 재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16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면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은 동학개미를 위해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연장은 없다며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변시의 로스쿨 강의 자료입니다. 제10회 변호사 시험 문제 일부가 한 로스쿨 모의 시험 해설 자료와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이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의 문제은행 작성에 참여한 로스쿨 교수가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을 한 건데요. 법무부는 해당 자료로 수업을 한 교수 A씨가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학계와 실무계로부터 해당 강의 자료와 변시 문제의 유사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뒤 변호사 시험 관리위원회에 이를 상정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공군부대 치킨입니다. 치킨을 무려 125만 원어치나 먹었는데 돈을 안 내고 별점 테러까지 했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군부대에서 주문했다고 밝힌 한 소비자가 단체 주문을 했을 때 닭가슴살만 줘서 환불을 받았는데 이번엔 이민의 배달비를 더 달라고 했다며 항의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치킨업체 사장이 추가 배달비가 있을 수 있다며 몇 달 전 주문한 단체 주문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시 60마리여서 많은 양을 조리해야 했다며 사과를 드리고 서비스도 드렸지만 이 일로 자신들을 상대로 본사를 들먹이 위해 협박을 해서 전액 환불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이 퍼지자 해당 부대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에 당시 먹던 치킨의 상태가 심각해서 환불을 부탁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는 사실상 집권 마지막 한 해의 국정 운영 기조가 담겼는데요.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동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이제는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과연 어떤 비전을 제시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김종욱 외래교수,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분위기 자체가 좀 예년보다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신년사? 예, 뭐 대통령의 신년사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세계 결심을 국민들에게 신고하는 하나의 이 통과의례 그렇죠. 가정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집권 5년 차이기 때문에 아마 이 그동안 그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소회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 뭐 그런 부분들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거였지만 어제는 특이하게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그 연차에 들어가는 대통령의 그 태도하고 조금 다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 도약이라든지 회복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러한 표현들은 사실 집권 중반기에 쓸 수 있는 단어들인데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뭐 그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여러 부분에 지금 타격을 받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그러한 의지 그리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한 걸음 더 뛰어오르겠다는 그러한 상당한 또 이 의지와 각오를 내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라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의 이 집권 마지막에 임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훨씬 더 장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회복 도약 말고 또 중요한 가치가 포용이었거든요. 그 어제도 뭐 당연하게 포용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그 포용에서의 그 방법, 논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어제 신년사에는 소위 말하는 협치라든지 뭐 국회라든지 야당이라는 이러한 가치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 회복과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 포용이라는 부분에서의 가장 바탕이 돼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그 합의, 더 나아가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김종욱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신년사? 뭐 일단 신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만들어낸 작년의 성과, 그다음에 이제 올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년 얘기 같은 경우는 저희 K 방역,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경제 방역 이런 건 좀 나름대로 성공한 측면들이 있지만 네. 국민들이 볼 때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반성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말씀하신 게 이제 회복, 저는 이제 방역이라고 하는 포용, 통합인데 통합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사면 또는 이것과 결합돼 있는 어떤 협치 이런 건데요.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소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 자체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K 형태로 반등할 거다. 양극화로. 그러니까 예, 양극화될 네. 거다. 그랬을 때 이 양극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게 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통합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좀 방점을 갖다가 좀 맞춘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이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 V자 반등, 뭐 소위 우리가 뭐 업체 이름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렇게 쓱 올라가는 거나 아니면
소위 V자 반등을 통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국민이 작년에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 그다음에 GDP 세계 10위 이내에 들어갔다는 네. 거. 1인당 국민소득도 이제 G7 국가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이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도약을 하고 그 도약에서 만들어진 내용들을 사회적 약자와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진행하되 가장 중요하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어떤 나름대로 희망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그렇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 차곡차곡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상 이번 신년사가 마지막 신년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년 신년사는 이제 임기가 거의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발언이 됐을 텐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기대할 것이 없는 신년사에 너무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기대할 게 없었다. 네, 집권 4년 차입니다. 그러면은요, 집권 1년 차에 했던 그런 얘기 똑같이 반복하시면 안 돼요. 어제 신년사에서 쭉 그 주된 흐름은 뭐냐면 기대, 희망, 다짐, 의지예요. 네. 지금은요, 4년 차는요, 뭔가를 결실을 맺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줘야 된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단적인 예가 남북평화 프로세스 계속돼야 합니다. 남북평화 계속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북한과 김정은과 어떤 얘기를 나눠서 남북평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성과를 가졌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으세요. 비갈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갈등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애써 언급을 회피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은 주가라든지 K 방역이라든지 자랑하고 싶은 건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차지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치, 국회, 이런 야당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셨고요. 부동산, 집값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주거 안정에 송구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지 정말 이 정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 또한 동부구치소 이런 부분 방역 실패에 대해서는 또 언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겠지만 네. 좀 기대할 것이 없는 안타까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에 대한 얘기였어요. 처음으로 이 발언을 공식화한 건데 사실 정부가 뭐 백신 실기론, 뭐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뭐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뭐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봐야 될지 그 전에 실기론을 좀 무마할 수 있는 뭐 기회가 된다고 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상당한 자신감을 그러니까 대변하는 한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애초 정부가 사실은 이제 백신 확보를 한 3,500만 명 정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지금 점점 더 늘어지면 5,600만 명 네, 정도의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에. 전 국민이 다 맞을 수 있는 정도인데 사실은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한 60에서 한 70% 정도만 맞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전체 국민 수보다 더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백신 물량이 모자랄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그러니까 거둬두셔도 좋겠다는 그러한 또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백신의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지금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가격은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니까 따로 받지 않고 무료로 하겠다는 것은 아마 뭐 지금 이 모든 국민들의 그런 그러니까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서 더 나아가서는 더 중요한 대목은 이 백신의 접종과 관련해서 국가가 확실한 주도권을 지겠다는 그러한 또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5,600만 명분의 백신이긴 하지만 이 백신이 전부 다 종류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 3군데 정도에서 지금 만들어내는데 이 지금 개발 방식 그리고 또 보관 방식, 배송 방식 그리고 또 이 나름대로 효능의 차이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우열이 나름대로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선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백신이 들어왔을 때 나는 이거 안 맞을래. 난 다음 거 좋은 거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만약 시장 기능에 맡겨놓는다고 한다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차라리 무료로 하면 국가가 주도권을 쥐고 질서 있는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아마 깔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그런 생각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 백신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과연 100% 신뢰할 수 있느냐. 는 겁니다. 사실 주변에서도 맞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그렇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느 백신이 낫다고 저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느 백신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그러면 약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먼저 공개 접종을 한다든지 네. 뭐 그런 방식들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신뢰성과 질서 이 두 가지가 확보돼야만 이 무료 접종이라는 이 가치도 더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겠다라고까지만 공식화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어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하겠다, 뭐 의료진 먼저 하겠다 이 정도만 나온 상태거든요. 뭐 확정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저질환자나 예를 들면은 의료진들, 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 어떻게 수급될 것인가,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신년사에 그런 내용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해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 건데 핵심 문제, 백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무료로 다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사실상 예를 들면 집단 면역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야지만 네. 그것이 가능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안심하라고 하는 측면에 대통령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하나의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거의 정쟁화 수단으로 가는 측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정치라고 얘기할 만큼 야당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백신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어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동부주소 문제를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저는 맞습니다. 대신 성과와 한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다음에 무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성과를 보게 되면 저는 OECD 37개국 조사를 작년 12월 28일 기준으로 했을 때 뉴질랜드 다음으로 사망자 확진자 가장 적어요. 그렇다면 그럼 뭐 정부가 잘했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지 않습니까? 그런 성과들은 폄훼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문제 같은 경우 야당이 예산을 집어넣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저희 조치할 수 있었던 측면들 같은 경우는 야당을 칭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구치소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올해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여야 모두 이 문제에 대한 좀 사회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좀 무상으로 모든 것을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해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들은 정부와 정치권,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일정하게 비판을 하되 거기에 맞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좀 정치적 책임, 국가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좀 추구할 수 있도록 좀 야당도 좀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뭐 백신 접종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어서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지금 시작이 됐고 여권에서는 이제 4차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4차가 4개 나오니까 1차가 좀 오버랩이 좀 되는 게 선거 국면에서도 1차를 전 국민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또 여당에서 지금 4차 얘기가 나오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전 국민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차의 생각을 지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재난지원금 줄 때 저는 정치적인 고려는 빼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선거를 앞두고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정치적인 오해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운 상황에,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 지원을 해야지 전 국민에게 다 준다? 이것은 예산 낭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흥적이에요. 3차 이제 오늘부터 어제인가요? 어제부터 신청 받아서 이제 지급이 되는데 그것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는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어요. 뭐 예산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이거 4차도 지원해야 돼라고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앵커님께서 좀 허락해 주시면 네. 백신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아, 싶은데 예, 말씀 주시죠.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제 내달부터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대단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전 국민 무료 백신 내달부터 다 맞을 수 있구나. 아. 원하는 사람 다 맞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략 보면은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75만 명분이 내달에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의료진부터 좀 어려운 분들부터 기저질환자들. 맞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그런데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지 않은 것, 이것은 대단히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일부 언론에 의하면 19세 이상 49세 이하 전 국민은 11월 달이나 돼야 백신을 맞을 수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좀 로드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맞기 싫어요. 저는 모더나 맞고 싶어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갈등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나 이거 맞기 싫어. 나는 11월 달에 모더나 나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판단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네요. 이러한 국민적 불만과 의혹에 대한 관리를 정부가 지금부터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아까 뭐 차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같은 제품을 지금 맞을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로드맵과 청사진도 좀 정부가 제시를 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수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재난지원금 얘기 다시 네. 좀 해볼게요. 선거용이라는 뭐 비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점 자체가. 그렇죠. 뭐 지금 뭐 4월 달에 지금 서울과 부산에 그러니까 재보궐이죠. 보궐선거가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게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뭐 사실 이 지금 그 코로나19 사태가 제 3차 유행이 지난 연말부터 또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지금 그 영업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는 그 계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그러면 답답함, 그러니까 억울함, 이걸 그러면 가면 방관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여야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조금 이게 그 뭡니까 이 당리를 좀 내려놓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했잖아요. 고통의 무게가 다 똑같은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고통이 더 강한 쪽에다가 좀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저는 뭐 추가적인 지급이 빨리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또 뭐 일각에서는 다 보편적으로 주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또 국가 재정의 또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 공감대가 먼저 모이고 난 뒤이고,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방역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예. 그런 계층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저는 앞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번 재난지원금 줄 때마다 그 얘기해요. 보편이냐 선별이냐. 예. 근데 지금 어쨌든 여당은 보편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볼 땐 선거를 가지고 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4월 달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보편이든 선별이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돈 지급하는 것 자체는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급되고 있는 내용에 맞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된다.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고통의 무게가 얼마만큼인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경제의 압력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기준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경제가 반등되지 않게 된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인 성장률을 통해서 소위 재정 건전성들을 맞추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경제가 반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두 가지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하면 경제적 활력을 집어넣을 것인가의 문제랑 코로나19 문제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지금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좀 그 결과를 좀 일단 기본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부총리, 경우도 예. 재정 건전성 문제를 좀 제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 마찬가지지만 소위 자영업자들에게 90%까지 지원을 해주는 형태인 거고,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독일이
약 287조 원을 빚을 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자체가 50%대에서 72%까지 올라갔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지원하지 않았을 때 경제 전체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경제적인 압력에 대한 무게를 느낀 거고요. 전 그래서 좀 여야와 정부가 좀 모여서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재정 지원을 안 하더라도 경제가 완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에 완충할 수 없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와 무관한 그런 지원을 한다고 봐요. 근데 완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된다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의 무게만큼 그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보편이니 선별이니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K 형태의 경제가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고통의 무게만큼 지원하는 사회적 지원하는 시스템 하나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경제 활력들을 집어넣기 위한 보편적인 어떤 지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과 조화롭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좀 고민하는 과정으로 제가 볼 때는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논의를 해서 좀 선거 이후에 저는 보편 지급이든 아니면 선별 지급이든 제 4차 재난 지원금을 네. 지급하는 방식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지급했던 방안에 대한 어떤 분석과 효과에 대한 측정이 좀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또 뭐 지난 한 해 정말 저희 이슈앤직스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1년 전으로 시간을 좀 돌아가 보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불과 1년 만에 사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래요. 우리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월 예. 5일 날 발표된 건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 매우 잘못하는 게 51.4예요. 절반이 없네요. 잘못하는 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71% 이상이 이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송구하다라는 발언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대통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 부동산 문제 자신 있어요. 장담합니다라고 하셨고 예. 작년 8월 달에는요.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상승했어요. 결국에는요. 이 부분은 이 정부 무능력하구나. 집값을 잡을 수가 없는 정부구나라는 프레임으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으면은 국민의 분노가 더 심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4월에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상당히 여당에는 악재로 작용했을 겁니다. 그 고리를 끊고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부동산이라고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 하나는 자신 있다. 그 말을 믿었던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만 믿고 있다가 본인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지금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방향 전환 내지는 또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방향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일단 공급 확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지금 공급 확대가 그럼 지금 야당이나 또 일부 시장 쪽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공공자가주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한매 조건부, 그러니까 또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그런 이 주택 공급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게 대한 이 지금 그 논의는 아직까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제 1년 한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만약에 제가 지금 추측하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민간 주도의 그러면 공급 방식인지 이 부분조차도 아직 모호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정부가 빨리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부의 생각은 공공이 주도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에서 결국 다주택자들이나 이렇게 주택이 민간에서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존 주택을 다주택자들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더니 여당에서는 뭐 양도세 줄이는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어떻게 과연 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굉장히 모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정부도 지금 어떤 대책들을 제기하지만 소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판단인데,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야당에서는 25회, 26회라고 얘기하고 네. 여당에서는 뭐 5회, 6회 얘기하는데 네. 정책을 제기해봤자 시장에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무엇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이 문제를 잡기 어렵다. 그럼 저는 핵심은 뭐냐면 정책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잘못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을 내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적어도 보유세와 양도세들을 올리고 상향시키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결합돼야 될 게 뭐냐면 그만큼 거기에 따른 공급 물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저기 국토부 장관 얘기했던 빵은 아니니까요. 네. 당연히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공급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핵심 뭐겠습니까? 그러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통로를 그렇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공공 차원에서의 공급 방식, 그러니까 공급 방식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저희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사거나 입주하지 않으려고 해요.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식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변창흠 그 신임 장관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그 방식만은 아닐 거다. 소위 지금 일반적인 분양 방식으로도 만들어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고육지책인 거죠. 전 그렇다면 공공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세우되 규제를 완화해서 소위 서울 지역이나 도시 지역에서 민간이 참여해서 공급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들이라고 하는 하나의 트랙하고 또한 지금 작년부터 얘기했던 제가 볼 때는 보유세나 양도세는 제대로 시행도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시행을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만들어 나가되 올해 6월 이후 시행 과정을 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양도세 완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양도세 완화라고 하는 얘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뭘 완화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정부가 제기했던 일관성이라는 측면 하나, 그다음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제 완화의 측면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정부가 좀 이 일관성들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했다는 게 정책 방향의 선회를 의미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도 의미를 좀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공공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맞는 방향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공공주택만 확대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됩니다. 용적률 이런 것들 다 손봐야 돼요. 그다음에 재건축도 손봐야 될 것이고 너무 규제만 하지 말아라. 이 정부의 기본적인 그 주택 정책은요. 수요 규제, 수요 억제였어요. 그래서 세금을 높게 때려서 네. 기본적으로 집을 팔겠다는 건데 그것은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다라고 판명이 나지 않습니까?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좀 낮춰서 집 많이 가진 사람들 좀 집을 내놓게 하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신년사가 발표되기 전부터 이번 신년사에 뭐가 담길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가장 또 핵심이 됐던 것 중 하나가 아마 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언급할지가 관심이었는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결국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성격상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면 부분을 신년사에 언급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대통령 소위 말하는 좀 원칙주의적인 그런 그 통치 스타일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 그 결정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4일 날 지금 제3고심 결과가 나올 건데 그 전에 이야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 선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이 신년사를 기획했던 청와대의 참모들 입장에서 보면요. 자칫 잘못하면 배가 배꼽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꼴이 돼요. 예를 들면 어제 만약에 한다 안 한다 사면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됐다면 그것이 모든 신년사의 의미를 다 덮어버리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년사의 의미가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수밖에 퇴색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어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이 지금 가면 이 향후 그러면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죠.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난 7일 날 신년 인사에 각계 인사들하고 신년 인사에 랜선 인사회를 했잖아요. 네네. 할 때는 그때 이게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어제는 통합은 빼고 포용으로는 단어를 바꿨어요. 통합 자체가 바로 사면으로 인식되니까 포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럼 사면 안 하려는 뜻이 아닐까? 그렇게 많이들 해석한다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낙동강을 오래를 대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민주당이 이낙연 대표예요. 네. 그렇게 굉장히 되지 않을까요? 의지를 보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낙연 대표가 전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정권 핵심의 기류하고 상반된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아마 대통령의 고심을 미리 읽었기 때문에 불감청 고소원의 그러한 사정을 받아들여서 먼저 이야기한 측면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지금 14일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분명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다만 이 지금 이 사면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집권 세력이 만약에 하려고 할 생각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좀 가감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걸 여러 가지 재는 측으로 그러니까 이 지지분진하게 가는 거는 저는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들에 의해서 탄핵 이후에 등장한 만들어진 정부라면 정부죠. 이 정부가 소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면할 권한이 있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핵심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이것들을 행사하는 거는 상당히 절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4일 날 제3고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면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도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정치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는데 당사자가 사과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무죄를 다투는데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야당은 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유무죄를 다투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면 얘기를 해?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여권이나 대통령이 사면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야당의 발언에 의한다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시면 민주당도 이미 입장을 정했죠. 그 당사자의 사과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근데 국민적 공감대는 지금까지 여론을 보게 되면 아까도 저기 나와 있지만 통합에 기여 못한다는 여론이 56.1%의 상황이 있습니다. 네. 국민적 공감대도 안 돼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당사자가 사과할 생각도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을 때 소위 사면이라고 하는 논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야당도 제가 볼 때는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당이 초미의 관심은 소위 서울시장 후보나에 대한 야권 단일화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네네. 이 야권 단일화에 사면 문제가 끼어들게 되면 탄핵 프레임이 결합되는 양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가 예를 들면 그 문제로 다중전환에 빠질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참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년 기자 간담회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사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그때부터 사회적 논의가 전개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다면 그 사회적 토론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이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사면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밀어붙이기엔 여권도 대통령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절한 시점에 정말 집권 세력이 넉넉한 마음으로 여유롭게 사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민의 공감대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여론조사 화면 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대통령 사면이 통합의 기여 못해가 56.1이고 네. 기여할 것이다가 38.8%인데 네. 저는 저 여론조사가 좀 맹점이 있다고 봐요. 저거는 두 가지를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면에 찬성하느냐라는 것과 네. 그것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저 답인데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 사면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거로 한다면은 저 수치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직 대통령들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분들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이죠. 많은 잘못을 했고 저도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4년 정도 감옥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잔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부 촛불 정부니까 안 돼, 사면하면 안 돼.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보다는 좀 용서와 화해라는 관점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좀 이 집권 세력에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의 의견도 갈리는 만큼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마 굉장히 다르게 반영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제 또 신년사에서 얘기가 됐던 게 북한 얘기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추진했던 게 대북관계의 개선이었는데 지난 한 해는 그 대북관계 개선에 굉장히 치명적인 한 해였습니다. 저희가 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연평도에서는 또 안타까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이런 사태들이 연이어서 발생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이어갈까 굉장히 부정적인 기류가 지금 강한 상황인데 어제 신년사에서는 대화 의지를 보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좀 극복을 해 나가자라는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했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뭐 핵 잠수함 개발 얘기도 하고 ICBM 뭐 명중률 높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던 것과는 너무 남북이 지금 온도차가 다른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온도차는 뭐 나름대로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온도차는 느끼지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절박감은 좀 똑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강하게 이 지금 핵 개발에 대한 이 그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했던 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의 그 존재감을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게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어필하려는 그런 측면이 상당히 저는 좀 더 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식 표현대로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완전히 그러니까 이 그 전면적인 비핵화 이전에 일종의 뭐 군축 협상 비슷한 걸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단계적 방식으로든 이 지금 미국의 그 대북 제재를 벗어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과 미국이 직접 부딪히는 상황을 그냥 자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상당히 지금 한반도 이 지금 평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더 지금 내세웠던 그 캐치프레이즈가 한반도 운전자론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앉아서는 바라볼 수 없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불씨는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언제 어디서든 비대면 방식으로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던 그 상황은 저는 충분히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다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그 이 전략 무기를 뿐만 아니라 전술 핵무기까지 늘려나게 해도 전술 핵무기 자체는 사실 남한을 겨냥한 이 상당히 무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북한의 무력 증강에 대한 나름대로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좀 있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실 신년사 시점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 관련 발언 이후에 했기 때문에 뭔가 그에 대한 화답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화답은 아니겠죠. 경고성의 얘기였기 때문에 뭔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런 쪽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근데 뭐 아직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회 결정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중간중간 나온 내용이고요. 결정서가 나와야 됩니다. 결정서가 나와야 정확한 당의 5년의 방침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침이 나와야 아마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정부가 입장을 정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공식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현상 유지 상황이고 수세적 반응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스스로 뭘 얘기했냐면 5개년 계획 5년 동안 했었지만 성과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인정을 있고요. 했죠. 새 경제 계획도 마찬가지. 아직 결정서 안 나왔습니다만 내용들을 보면 자력갱생이라는 원칙들을 지키고 있어요. 핵심 뭐냐면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에게 얘기했었는데 예. 5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의 자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자력갱생밖에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북한 스스로는 소위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원을 들여와서 인민 생활 향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야 되는 이 메커니즘이 안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지금 결정서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북한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분간 북한을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어. 3월 달이겠죠. 한미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대한 대응 양태를 분명히 볼 거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대화는 아마도 6월이 넘어야 아마 실질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동안 뭘 하라고 요구할 거냐 북한이 우리에게
적어도 일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한미 간 조율하고 중국과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마 메시지가 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소위 대북 제재를 일부분 완화하면서 소위 북한도 할 수 있는 접점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지렛대를 우리 정부가 3, 4, 5월 달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문제가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한계는 뭐냐면 네. 이 정부가 내년 5월이면 끝나는 정도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또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소위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그런 상황을 관리하고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지금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봐도 좀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이 남북 연락사무소의 폭파 장면이었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폭파하고 뭐 우리 국민에 대한 목숨을 앗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유화적으로만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뭔가 북한에 나름대로의 경고의 메시지도 던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정권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전쟁하자는 겁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쟁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평화를 찾자는 거죠. 평화를 구축하자는 건데 그러면은 남북 그 최고위급 분들 간에 긴밀한 조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제 신년사를 보면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 신년사 살펴보세요. 거의 맨 마지막 단락에 맞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거는 뭔 말이냐면요. 북한 문제 나 자신 없어요라는 자기 반증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정은은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북한 신년사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 앞당겨 핵무력 건설을 통해 무력 통일 의지를 천명한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어야 돼요. 근데 남북 평화 프로세스 계속 유지돼야 합니다. 남북 공동 군사 합의서 지켜져야 합니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신 걸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존적이고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날렸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 추진 잠수함 건설한답니다. 전술핵, 그러니까요.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무인 정찰기 다 이거를 완성해가지고 거의 무력 통일을 천명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를 외친다? 너무 나약한 지도자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화 의지만 밝힌다고 해서 평화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특단의 판단과 생각을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잠깐 예, 짧게만 무슨 말씀을 말씀 드리면 주시죠. 이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무기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상당히 높은 국방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핵 잠수함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있고 현무 3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스텔스기도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뿐인 거지 북한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우리하고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자고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스텔스기 도입하고 현무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잘못한 얘기들은 또 태고 통치자가 거기서 분명히 얘기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까지 굳이 예를 들면 세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점에서 좀 국민들께서도 좀 고려하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권과 그 시대의 정부가 뭐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국민의 신뢰와 기대, 믿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역대 최저치, 뭐 35%대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앞으로 올해 한 해와 내년에 남은 몇 개월 정도가 과연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힘을 받고 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진에 나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선조에게 보낸 장계에서 썼던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네. 있습니다. 그런 절박감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12척이 아니라요. 지금 500일이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등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35%라는 지지율도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재인 정부 자가 비교해서 그런 거지 네네네. 다른 정권하고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비교했을 땐. 상당히 높은 지지율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문제는 이러한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도 충분히 반등도 가능하고 안정적인 국정 관력이 가능한데 저는 다만 여기 플러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어제 신년사 이야기하던 포용입니다. 포용. 네. 포용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사실 어제 그러니까 협치라든지 네. 국회라든지 네. 야당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포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한테 욕먹겠다는 각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취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지지율을
상당히 반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묘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네. 김종욱 교수님 어떠세요? 뭐 어떤 의지를 갖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을 보내야 될까요? 뭐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는 많은 지지율을 지금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 반등의 계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탄핵 이후에 만들어진 유권자 지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여권을 지향하는 중도층, 아주 견고한 중도층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합리적 보수 같은 경우는 여권이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 거기에 지지를 했었어요. 근데 일차적으로 합리적 보수가 야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중도층, 그러니까 여권을 지지했던 중도층 같은 경우가 서서히 제가 볼 때는 야권, 비판적 입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중도층에게 저희 문재인 정부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젠다 중심으로만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저희 전체 국민을 위한 아젠다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대한 고민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포용, 거기 또 플러스 전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개혁이 자기 아젠다적 개혁이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과 그다음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을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나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문제나 저희 전체 국민을 위한 입법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는 거죠.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전체적인 포용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하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저희 그 국민에게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하고 나간다면 뭐 일정한 반등의 계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장님 말씀 좀 저는 듣겠습니다. 반등의 얘기 없을 거라고 봐요. 아, 기회가 없을 왜냐면은요, 것이다. 이 정부가 지지율 떨어진 거는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오만하고 교만하다. 180석이라는 너무 많은 의석을 갖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오만 판단에 대한 판단과 그리고 무능력하다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어요. 부동산 문제 그토록 자신 있었는데 해결 못했다. 백신 문제도 이 사람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해결 방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반등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예. 부정평가가 60.9%인데 이것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잘못했다가 잘못한 편 그리고 매우 잘못했다 이 두 가지로 나눠 조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잘못한 게 너무 악성이에요. 47.1%가 매우 잘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0%에 가까운 분들이 이 정부 너무 잘못했다, 매우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정책을 조금 바꾼다고 그래서 다시 여권 지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미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어요. 변창호 후보자, 이 후보자 국민적 지탄, 야단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하셨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야당에 좀 협치를 구해서 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좀 임명을 좀 처리하셨으면은 그래 이 정부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버리려고 하네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걸 계속 가져가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많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그냥 임명 강행 처리하면 오만, 교만 이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지를 다시 되돌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문재인 정부의 올해 숙제가 참 많습니다. 가장 뭐 최우선 숙제 코로나19 극복일 거고 이를 통한 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리고 또 통합과 포용을 어떻게 또 실현시켜 나갈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차재원 교수, 김종욱 교수,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의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